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조만간 조 전 장관도 불러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경심 교수가 구속된 데 대해서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사법 절차를 지켜보겠다며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지만 보수야당은 구속은 당연한 결과라며 이제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차례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 이낙연 총리가 잠시 뒤 아베 일본 총리와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합니다. 앞서 이 총리는 일정한 정도의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란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이 담화를 통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친분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 시한으로 정한 연말까지 미국이 어떻게 지혜롭게 넘기는지 보고 싶다며 북미 대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내년에 적용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체결을 위한 2차 협상이 한국 시각으로 오늘 새벽 미국 하와이에서 시작돼 진행 중입니다. 양국 협상 대표들은 연내 타결을 목표로 본격적인 협상을 벌이지만 양국의 입장차가 커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올해 3분기 성장률이 수출과 투자, 소비 부진으로 0.4%를 기록해 0%대 성장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분기 성장률이 지난 2분기 1%보다 더 떨어지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 2% 달성도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4일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오늘 새벽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정 교수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 정당성 논란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난 검찰은 조 전 장관까지 직접 겨냥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정 교수 구속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오늘 자정을 좀 넘어서 새벽에 법원이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자, 법원이 밝힌 구속 사유는 어떤 겁니까? 네, 서울중앙지방법원 송병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새벽 0시 20분쯤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지난 8월 27일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58일 만에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됐습니다. 이 송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이 되고 지금까지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구속할 만한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교수는 앞으로 최장 20일 동안 구치소와 검찰청으로 가며 조사받은 뒤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네, 정 교수의 범죄 혐의가 지금 상당 부분 소명이 됐다고 법원이 판단을 한 건데 이 구속영장 단계에서 적용된 혐의가 모두 11가지죠? 네, 그렇습니다. 죄명으로는 11개, 크게는 자녀의 입시 부정과 사모펀드 그리고 증거인멸 등 3갈래입니다. 먼저 위조된 표창장으로 입시 전형을 방해하고 딸을 동양대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해 수당을 챙긴 의혹 등에는 5가지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사모펀드 운용사에 동생 이름으로 차명 투자하고 투자금을 허위로 부풀려 공시하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을 포함한 4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를 지시하고 사모펀드 관련 허위 보고서를 만들도록 한 증거 위조와 증거 은닉 교사 혐의도 있습니다. 예, 어제 정 교수가 직접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했는데 충분히 입장을 해명했을 텐데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는 않은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비공개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정경심 교수가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큰 관심을 끌었던 출석 장면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국민 앞에 서셨는데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표창장 위조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네, 이후 7시간가량 영장 심사가 이어졌습니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의 잘못을 정 교수에게 뒤집어 씌우는 등 전반적으로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교수 변호인의 말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사모펀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관계 자체도 잘못됐지만 그 검사의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 자체가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주장은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 교수 측은 최근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건강 문제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검찰과 변호인이 제시한 의료 기록 등을 검토해 정 교수가 구속 수사를 견딜 수 있는 정도의 건강 상태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 교수 측이 건강 악화 우려 등을 고려해달라며 법원에 구속 적부심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지금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를 둘러싼 찬반 여론도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영장이 발부되면서 아무래도 검찰 수사가 좀 더 탄력을 받게 됐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검찰 수사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2달가량 먼지 털기식 수사를 벌였는데도 성과가 없다고 비판해왔습니다. 앞서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 결과가 없지 않다며 지켜봐달라고 반박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수사 결과가 없는 건 아니죠.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저희가 이 수사 내용이 밖으로 나가는 거를 좀 많이 틀어막았고 때문에 정 교수의 혐의 가운데 상당 부분이 소명됐다는 법원의 판단이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검찰로서는 지금까지 수사가 정당했느냐는 논란을 다소 털어내고 남은 수사를 이어갈 명분을 얻게 됐습니다. 사모펀드나 웅동학원 의혹 등 정 교수가 얽힌 나머지 사건 수사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제 남은 관심사는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직접 불러서 조사하느냐, 이 문제인데요. 지금 어떻게 전망됩니까? 네, 정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들 가운데 적어도 4개는 조 전 장관과 관련이 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속해 있던 서울대 인권법센터가 발급한 것으로 돼 있는 인턴 증명서 파일이 조 전 장관 컴퓨터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은 이것이 허위 발급됐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블라인드 조항을 추가해 급조된 펀드 운용 보고서를 조 전 장관이 직접 받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던 증권사 직원 김경록 씨와 자택에서 마주쳐 고맙다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뇌물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조 전 장관은 검찰 수사와 자신은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자녀들이 서울대에서 인턴을 했고 김경록 씨에게는 의례적으로 인사했을 뿐이며 펀드 보고서 수정을 자신이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부인인 정 교수가 구속이 되면서 조 전 장관 주장의 신빙성도 수사로 확인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관측입니다. 이르면 다음 주 초쯤에 조 전 장관이 첫 검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이경국입니다. 네,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앞으로 절차를 지켜보자는 분위기지만 보수 야당들은 당연한 결과라면서 환영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 어떤 입장들을 내놨는지 오늘 아침 발언 중심으로 좀 전해주시죠. 네, 정 교수의 구속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입장을 내기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남은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법원의 구속 결정이 부당하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민주당 서른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고 정 교수의 건강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불구속이 원칙인데 구속을 시켰다며 재판부의 결정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법원이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과오를 인정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건은 권력형 게이트라고 거듭 규정하며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조 전 장관의 해명이 모두 거짓임이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조 전 장관 소환을 미루지 말고 빨리 불러 어디까지 공모했는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 그리고 검찰개혁 법안들이 어떻게 처리될지 이 부분도 관심인데요. 현재 그 상황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어제 회동을 갖고 정치개혁 법안, 사법개혁 법안 처리 여부를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한국당이 기대했던 새로운 제안이 없었다며 협의 무산의 책임을 한국당으로 돌렸습니다.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한국당에 대한 압박에 나섰는데요. 패스트트랙을 추진한 야당들과 대화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동시에 앞서 여권에서 주장한 대로 오는 29일 공수처 등 검찰개혁 법안들을 상정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검찰이 제대로 일하게 하는 것이 검찰 개혁이라며 공수처 설치 반대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공수처는 친문 은폐처, 반문 보복처를 만들려는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공수처 추진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여야 모두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법안 처리가 추진될 경우 또 한 번의 전국 경색과 여야 극한 대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지난 3분기 국내 경제 성장률이 0.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심리적인 마지노선인 연 2% 성장은 사실상 무산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태현 기자. 네, 한국은행입니다. 3분기에도 경기 회복의 조짐을 찾기 어려웠다는 건데요. 성장률이 부진했던 배경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성장률부터 짚어보면요. 한국은행이 오늘 오전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 증가율 속보치를 발표했는데요. 지난 2분기보다 0.4% 성장하는데 그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분기에 마이너스 0.4%로 역성장 쇼크 이후 2분기에는 1%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다시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낸 겁니다. 전반적인 지표가 대체로 안 좋았는데요. 민간 소비는 0.1% 늘어나는 데 그쳐 2016년 1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2분기 성장률을 이끌었던 정부 소비는 1%포인트 하락하긴 했지만 1.2% 상당히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투자 부진도 이어졌습니다. 건설 투자는 마이너스 5.2%로 더 역성장을 기록했고요. 설비 투자는 0.5% 증가에 그쳤습니다. 반면 수출은 2011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4.1% 증가율을 보였는데요. 수출 개선이라는 좋은 소식이 있었음에도 전체 성장률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셈입니다. 마지노선이라고 평가를 받는 연 2% 달성을 위해선 4분기에 1% 성장률을 달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거의 없어 2% 성장률도 달성하기는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올해 내내 경기 부진이 이어진 셈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4분기까지는 부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관세청 자료를 보면요. 이번 달 들어서 20일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19.5%나 줄었습니다. 11개월 연속 감소가 유력해진 건데요. 정부가 하반기에는 경기가 개선될 것으로 보고 8월까지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지금 남은 재정 여력도 충분하진 않은 상태입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내년에는 경기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미중 무역 분쟁이 완화 조짐을 보이고 주력 제품인 반도체 업황도 개선될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민간 쪽에서 주로 나오는 의견인데요. 수출 개선이 지연되는 가운데 내년에도 분양가 상한제 등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 투자의 회복이 어렵다고 보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또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소비 부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등은 내년 한국 성장률이 올해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요. 민간 연구소를 중심으로는 내년에도 올해만큼 부진하거나 아예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에서 YTN 조태현입니다. 네,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고문이 오늘 아침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친분을 강조하면서 김 위원장이 비핵화 협상 시한으로 설정한 연말까지 미국이 어떻게 행동할지 보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임성우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고문의 담화문, 어떤 내용이고 또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먼저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은 담화문에서 미국이 어떻게 이번 연말을 지혜롭게 넘기는지를 보고 싶다면서 의지가 있으면 길이 열리기 마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연말은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미 비핵화 협상 시한으로 설정한 기한입니다. 김 고문은 특히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친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 고문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북미 정상이 서로 존중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을 주의 깊게 봤다면서 김 고문 자신도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친분이 굳건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된 일화도 담화문에서 소개했습니다. 김 고문이 며칠 전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서 북미 관계 문제를 포함한 대외 현안을 보고했는데 그때 김 위원장이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가 각별하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미국 워싱턴 정가와 행정부의 대북 실무자들은 아직도 냉전식 사고와 편견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을 적대시하고 있다고 김 고문은 주장했습니다. 김 고문은 그러면서 두 정상의 친분에 기초해서 북미 간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두 나라 관계를 좋은 방향으로 전진시킬 수 있는 동력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고문이 북미 정상의 친분을 강조한 건 김 위원장이 협상 시한으로 정한 연말 안으로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길 바란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일 결렬된 북미 실무 협상이 조기에 재개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김 고문은 담화문에서 미국의 지혜로운 행동을 촉구하며 압박 공세 또한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협력 상징인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서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미국 언론은 남북 경협이 진전이 없는 데 대한 좌절감을 시사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미국 행정부도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은 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안보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해 김 위원장의 이번 조치가 미국과의 핵협상 교착으로 인해 가로막힌 남북 경제 프로젝트의 진전 부족에 대한 좌절감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미국에서 전문 전기 작가가 집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책이 다음 달에 발간되는데요. 이 책에서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 아버지인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핵무기를 의미하는 무기를 포기하지 말라는 유훈을 남겼다. 이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철원 기자입니다. 트럼프의 백악관 안에서 작가인 더그 웨드가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 참모들에 대한 직접 취재를 바탕으로 쓴 전기로 다음 달 26일 출간될 예정입니다. 이 책에서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온 친서 내용이 가장 눈길을 끌고 있다고 워싱턴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백악관 보좌관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는 이 편지들을 보면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쿠슈너는 또 김 위원장의 아버지 김정일은 절대로 무기를 포기하지 말라고 말했다는 친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쿠슈너는 그 무기는 김정은에게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타임스는 여기서 말하는 무기가 맥락상 핵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 모두 한반도 비핵화를 유훈으로 남겼다고 알려져 있는 것과는 결이 다른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쿠슈너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새로운 아버지 같은 존재라며 그래서 그것은 쉽지 않은 전환이라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쿠슈너는 미국이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아버지 김정일이 핵무기 개발을 당부한 만큼 김 위원장으로선 비핵화가 쉽지 않은 결정일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책에서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을 가장 우려했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외교를 실패로 규정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내용 공개를 통해 자신의 대북 정책을 과시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으로 해외에서도 잇따라 판매 금지 조치까지 내려지는 가운데 우리 보건당국이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이참에 아예 담배를 끊자, 또 유해성 여부에 대한 확실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금은 두고 보자, 이렇게 여론도 엇갈리고 있는데 이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실제로 얼마나 되고 또 이용자들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대한금연학회장을 맡고 계시죠. 백유진 한림대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연결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좀 냄새도 덜 나고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일단 일반 담배가 있고 또 관련형 전자담배가 있고 이번에 문제가 된 액상형 전자담배가 있는데 좀 어떻게 다른지 간단히 짚어주신다면요. 예, 일반 이제 관련 담배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연초를 말아서 그게 필터가 있죠. 일반적으로 피는 담배고 우리 이제 관련형 전자담배는 사실은 이제 전자 배터리로 가열을 해서 스틱이라는 담배하고 비슷한 생긴 그 모양의 어떤 제품이 있거든요. 그걸 끼워서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관련형 전자담배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외국에서 전자담배라고 하면은 다 그 니코틴 액이 들어있는 액상을 이제 끼워서 가열해서 이렇게 그 에어로졸 전기를 흡입하는 전자담배를 그냥 액상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네.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통칭은 전자담배, 일렉트로닉 시가렛이 액상 전자담배를 말하고
우리 관련형 전자담배는 이제 한국에서만 쓰는 용어인데 우리 영어로는 이제 히티드 타바코에서 가열 담배라고 이야기를 하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액상담배 유해성 문제가 미국에서 먼저 제기가 됐는데 일단 이 미국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중증 폐 손상 사례가 1,400여 건이나 발생을 했고 또 이 중에 33명이 사망을 했다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액상 전자담배 관련해서 과거에 이제 그 베이스 용매로 사용하는 게 이제 글리세롤이라든지 우리 전문적인 용어로 프로필렌 글리콜, 베지터블 오일 이렇게 해서 그 추정되는 기름 성분에 의해서 초래되는 폐렴은 간헐적으로 이제 보고된 적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대규모 사태는 이제 번지지 않았었는데 현재 그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제 조사 중이긴 한데 지금 한 달 넘게 어떤 특정 물질들이 좀 의심이 된다라고만 하고 있고 조사 중이라고만 하고 있고 그 와중에 지금 발생자 수하고 사망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우려스럽기는 하고요. 지금 현재 캐나다라든지 아르헨티나 우리나라에서도 의심 사례가 있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액상형 전자담배가 흔히 연초보다는 몸에 덜 나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피우는 사람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좀 어떤지, 그러니까 더 나쁜 건지 아니면 아직 더 몸에 괜찮다는 통계가 나오지 않은 건지 좀 혼란스러워하는 시청자분들, 이용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가 있기 전에는 이렇게 대규모 이런 어떤 아웃브레이크라고 해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메르스 사태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이게 이런 사태가 있기 전까지는 그래도 발암 물질 어떤 수준이라든지 농도라든지 이런 거는 일반 담배보다 훨씬 적을 거다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실제 이제 일부 국가에서는 금연 보조제로 장려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이 건이 터짐으로 인해서 사실 이제 전자담배한테는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 이용하기에는 어떤 불편한 그런 어떤 지금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일반 담배보다는 훨씬 더 뭐라고 할까 독성 물질이라든지 발암 물질 수준이 굉장히 낮다 이렇게 알려져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그런 어떤 대규모 사태, 사망 사태가 많은 거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거죠. 그런 의미에서. 네, 일반 담배보다 독성 물질이 그동안 낮다고 알려져 왔는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도 그렇고 폐손상 사례가 발견이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의심 사례가 발견이 되면서 정부가 선제적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면 이 액상형 전자담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담배 향도 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많이 피우는데 간접 흡연의 위험에 대해서도 나온 통계가 있습니까? 예, 요거는 이제 실험실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연구를 많이 했고 실제 그 나오는 그 기체 에어로졸 이런 것들이 피면은 일반 이제 옆에 있는 비흡연자 비사용자한테서 이제 영향을 미치고 이런 이제 연구들은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어쨌든 그 연기하고 그 에어로졸 그 사이에 조금 농도라든지 발암물질 차이는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두 개 비교를 하면은 일반 담배보다는 조금 위해성이 적겠지만은 어쨌든 피우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발암물질 들어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들어온다,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온다 이러면은 그건 당연히 이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간접 흡연 관련해서 어쨌든 그것도 담배 제품으로 생각해서 일반적으로 실내에서도 엄격히 금지하는 게 맞다. 이제 이렇게 공중 보건학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실내에서도 엄격히 이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을 금지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네. 자 지금 정확한 이제 결과가 나와야 할 텐데 지금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에는 이 전자기기가 없으면 니코틴 액상을 활용할 수 없고 그래서 지금 담배의 범주에 포함도 안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기기도 그 담배에 포함이 되지 않고 혹은 니코틴 액상이 우리 합성 니코틴이라든지 혹은 뿌리 줄기에서 이렇게 추출한 니코틴은 현재 담배 사업법상 담배 정의에 그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그 기기를 따로 담배 제품 카테고리 안에 넣어서 이제 관리를 하고 거기에 경고 문구도 넣고 그다음 경고 그림도 넣고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이게 이제 거기에 대한 규제라든지 법안이 없기 때문에 현재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죠. 네. 자, 지금 청소년, 임산부, 폐질환자 이런 사람들한테 강력히 사용 중단을 권고를 했고 또 액상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그렇다고 이번 조치로 인해서 기존 담배를 피우는 것도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액상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 액상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는 이용자의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일단은 어차피 이제 액상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분들의 이제 목적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일반 담배보다는 좀 위험성이 덜하다 이런 목적으로 피울 수도 있고, 예. 아니면은 금연을 목적으로 또 피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아마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 금연을 목적으로 피우고 계신다면 사실은 금연을 위해서 조금 더 나은 어떤 검증된 의학적으로 검증된 게 결국에는 전문가의 상담도 받고 해당되는 금연 전문 약도 조금 쓰면서 그렇게 끊는 게 훨씬 성공률도 높고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국가가 이제 지원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금연 상담소나 보건소, 금연 클리닉, 그리고 병의원에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금연 치료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그 대부분이 또 무료니까 그걸 이용하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유해성이 이제 지금 현재 뭐 낮다고 생각해서 일반 담배보다는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피고는 있다면은 일단 뭐라고 할까 이제 대기업에서 이제 표준적으로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보고가 되고 있지 않으니까 위험하다고, 거기다가 뭐 예를 조작을 한다든지 길거리에서 뭘 뭐 성분을 알 수 없는 그런 내용을 넣는 거는 조금 삼가를 하시고, 그렇다고 일반 담배로 또 돌리는 건 일반 담배는 이미 나쁘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뭐 나오는 뉴스를 혹은 정부에서 이제 공지하는 그런 내용들을 잘 보고 있다가 거기에 따라서 또 조치를 해야겠죠. 행동을 하는데 제일 좋은 거는 역시 이번 기회에 이렇게 시끄럽고 이러니까 차제에 그냥 내가 금연을 해야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금연 서비스를 조금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나. 금연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렇게 좀 권고를 하고 싶습니다. 자, 정부 대책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문제도 브리핑을 하면서 언급을 했고 국민 건강과 관련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조심스럽게 이제 반응을 하고 있는데, 정부 대책이 지금 뭐 모든 국민의 사용 중단을 권고하고 제품 사용자는 건강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방문을 해달라. 뭐 주요 성분의 인체 유해성을 분석하겠다 이런 조치를 내놨는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부 주에서는 지금 액상형 전자담배의 아예 판매 자체를 당장 중단한 곳도 있습니다. 예. 이런 우리 정부의 현재 대응 조치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예, 국민 건강을 뭐 책임지는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보고요. 아까 뭐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이제 가습기 그 살균제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이제 큰 사건이었고 하기 때문에 선제적인 이제 대응이 필요한 이제 측면이 당연히 있었겠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걸 뭐 미국의 몇몇 주처럼 바로 판매 중단을 한다 이러면 이제 그게 법적인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그런 게 이제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또 일반 사용자나 전자담배 관련 업계 혹은 종사자 입장에서는 좀 이런 부분들이 과하지 않나 이런 입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잠정적이니까 역학조사 결과가 이제 나오면 또 합당한 어떤 추가 조치가 뭐 있어야겠지요. 근데 이제 금연학회 입장에서는 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청소년들이 이런 어떤 신종 담배들 혹은 이제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전자기기를 이용한 이런 제품들의 홍보 광고에 무차별적으로 지금 노출되어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규제, 관리는 좀 대책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이런 기기들과 구성품을 이제 담배 제품으로 좀 관주를 해서 경고 그림도 뭐 부착을 하고 문구도 부착하는 등 좀 담배에 준해서 규제하겠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를 하는 게 좋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자, 뭐 국내 여파는 아직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우리도 뭐 지난 2일에 의심 사례가 보고가 됐는데 이 뭐 애연가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지적을 하는 게 이 사람이 과연 일반 담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지 2, 3개월 전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뭐 폐손상 의심 사례인지 뭐 이런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는데 좀 현재 국내 첫 의심 환자 어떤 상태인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요 의심 사례가 30세 남성으로 알고 있고 서울에 있는 모 이제 병원에 이제 입원을 했고 아마 그 전에 일반 담배는 하루에 한 5개 비해 3갑 정도 태웠다고 뭐 알려져 있고요. 2, 3개월 전부터 이제 액상형 전자담배하고 뭐 같이 아마 좀 피우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특정 뭐 이렇게
부분하고 연관이 되어서 아마 왔는데 아마 여기에 뭐 바이러스라든지 세균에 의한 감염은 아닌 것 같고 화학적인 이제 손상으로 폐렴이 생긴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병원에서 이제 보고를 해서 의심사배로 잡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 이제 우리 사용자들이 아마 좀 뭐 이게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뭐 주장을 하고 이견을 다시는 건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이번 사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르스 사태처럼 아주 이게 대규모 사망 사건이라는 그런 어떤 특별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특별한 케이스를 가지고 일반 지금 뭐 담배하고 이제 비교하는 거는 현재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요 사태가 지나가고 난 뒤에 한번 정리가 되고 난 뒤에 정말 일반 담배 혹은 전자담배 요거를 어떻게 비교할 건가 이런 거는 이제 고민을 한번 해봐야겠죠. 하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는 사실은 뭐 사용자들이 이게 마음대로 우리가 보통 담배 같으면 한두 갑 이렇게 피게 되겠지만 이 액상형 전자담배는 얼마나 사용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탱크같이 아주 큰 용량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엄청난 양의 그 니코틴이라든지 그 전기를 흡입할 수도 있는 거고 하루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전혀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잠재적인 위험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우려의 어떤 눈길을 가지고 뭐 지켜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정확한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위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지금까지 백유진 한림대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왕 즉위식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 조금 전에 아베 일본 총리와 만났는데요. 자, 면담에 들어가기 전에 화면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 화면 보고 계신데요. 오늘 11시부터 예정이었는데 10분 정도 늦게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면담이 들어가기 전에 악수를 나누고 이제 그 카메라 앞에 선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이건 아마 공식 화면이라기보다는 휴대폰으로 촬영된 이 영상들을 저희가 먼저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베 총리 관저에서 면담이 진행됐고요. 대략 한 10분 정도 진행된다고 했는데요.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 분량으로 면담이 진행됐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도 전달이 될 예정인데 이 친서 외에 다른 구두 메시지를 전하게 될지 또 이 친서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관심인 이런 상황입니다. 자, 아베 총리의 그 아일랜드 총리와의 면담이 앞서 있었는데 이게 조금 지연되면서 오늘 11시부터 시작될 아베 총리와 이낙연 총리의 면담은 당초보다 좀 10분 늦게 시작이 됐고요. 지금 그 면담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낙연 총리와 아베 총리가 악수를 하는 이런 화면이 지금 들어온 상황입니다. 잠시 뒤면 이제 공식 화면도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관련 내용은 조세영 외교부 1차관 등이 오늘 이 면담에 배석을 하는데요. 잠시 뒤 회담 내용에 대한 브리핑도 있을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또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정연설에서 대학 입시 정시 확대 방침을 밝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내일 교육관계 장관 회의를 소집합니다. 입시 제도 개편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교육관계 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청와대는 유은혜 교육부총리를 비롯해 참석 대상 장관과 안건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핵심 의제는 정시 확대 등 입시제도 개편안이 될 전망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전면 실태 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할 것입니다.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달 교육부의 대입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문 대통령이 직접 내용을 챙기겠다는 뜻입니다. 조국 전 장관 논란을 계기로 대입 공정성 문제가 불거졌지만 문 대통령은 진작부터 정시 확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차라리 수능이 그래도 점수로 결정되는 것이니 그것이 오히려 가장 공정하고 공평하다. 그래서 오히려 정시 확대를 더 바라는. 문 대통령은 교육이 계층 이동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기득권의 대물림 수단이 돼버린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도 밝혀왔습니다.
국민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교육의 불공정 해소에 집중하겠다는 뜻입니다. 미래의 희망을 만들면서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현재 20%대인 정시 모집 비율을 두고는 50%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여당 내 주장도 있고 30% 미만이 적당하다는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다만 2022학년도부터 정시 비율 30% 이상을 권고한다는 방침이 지난해 발표된 만큼 그보다는 높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청와대는 정시 확대 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문제인 만큼 명확한 기준을 정해 논의 과정에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네, 우리나라와 미국이 내년 이후부터 적용할 제11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2차 회의 마지막 협상이 오늘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에는 우리 정부에서 지난달 26일 기획재정부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사에 임명된 정은보 신임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탐색전을 마친 양국 협상 대표들은 연내 타결을 목표로 이번 회의에서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할지 여부를 이번 달 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늘 서울 나라키움 여의도 빌딩에서 농민단체와 간담회를 열어 우리 경제의 위상과 대내외 여건 그리고 농업계 의견까지 두루 고려해서 이달 중에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농민단체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재정 여건에 따라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지원을 계속하고 WTO의 보조금 규제 대상이 아닌 공익형 직불금 제도도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달 초 태풍 미탁 당시에 산사태가 발생해서 4명이 숨진 부산에서는 복구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로를 뒤덮었던 토사는 대부분 치워졌지만 큰 피해를 본 공장들은 지원 대책이 없어서 막막한 상황인데요. 복구 현장을 차상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산 중턱에 오른 굴착기가 쉴 새 없이 흙을 퍼내고 있습니다. 공장 지역을 덮쳐 4명의 목숨을 앗아간 토사는 대부분 치워졌지만 나무와 풀로 빼곡했던 산은 흉측스러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산비탈에 있는 공장들도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무너진 벽을 다시 세우고 쓰레기로 변한 자재들을 치우고 있지만 공장 안쪽은 아직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산사태 피해를 본 공장의 내부 모습입니다. 이렇게 진흙들이 설비를 뒤덮고 있고 일부 구조물들은 완전히 망가져버린 상태입니다. 공장이 원래의 모습을 되찾기까지는 적어도 6개월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 포장지를 만들던 이 공장에서만 80억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생산 차질에 따른 손실까지 모두 더하면 피해 규모가 얼마나 더 늘지 가늠하기조차 힘듭니다. 재고로 남아있던 부분들 그런 것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일본 바이어한테 전화 와가지고 물건 보내라고 아우성입니다. 정치권 인사들이 피해 현장을 찾아와 저마다 지원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실제로 이루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자체의 복구 작업은 도로와 하수관 같은 공공시설만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민간 피해는 모두 피해자가 자비를 들여 해결해야 합니다. 산사태의 원인과 책임 소재도 가려지지 않은 상황이라 피해 보상을 요구할 대상이 분명치 않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정부가 지정하는 특별 재난 지역에도 포함되지 못한 탓에 지자체의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토사에 덮여있는 공공시설 가운데 파손이 심한 것만 정부가 판단하는 정식 피해로 집계됩니다. 막대한 양의 토사를 걷어내는 비용은 복구 작업이라는 이유로 피해 금액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지자체가 산출한 금액의 10분의 1 정도인 4억 원 정도만 피해 금액으로 인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나 구의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해서 우선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도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 또는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산사태 사고의 책임 소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토모카케의 조사 결과가 나와야 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하나 전달드리겠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또 아베 총리의 면담이 조금 전 종료됐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오전 11시 12분부터 20여 분 이상 진행이 됐고 지금은 종료가 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당초 오늘 오전 11시에 일본 도쿄의 총리관저에서 약 10분 정도 동안 아베 총리와 면담을 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20여 분 이상 진행이 됐다. 시작은 좀 늦게 됐지만 대신 시간이 더 길게 진행이 된 셈이고요. 이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친서를 전달할 것으로 애초 관측이 됐는데 이 친서에는 나루히토 일왕즉위를 축하하고 또 한일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 내용이 포함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바로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수정에 태어난 자녀라도 법적으로는 남편의 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또 배우자가 혼외관계로 나와서 유전자가 다른 자녀도 일정 기간 이의 제기가 없었다면 친자식으로 봐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도 유지됐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정자증 진단을 받은 A씨는 1993년 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해 첫 아이를 낳았고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4년 뒤 둘째가 태어나자 무정자증이 나았다고 착각해 역시 친자식으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 아내와 협의 이혼하는 과정에서 둘째 아이가 혼외 관계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두 자녀 모두 친자가 아니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은 모두 A씨가 친자 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부가 동거하지 않는 등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없다면 친생 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1983년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겁니다. 함께 사는 부인이 낳은 자녀가 친자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예외 사유를 좁게 인정해왔습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유전자가 다른 자녀는 친자 여부를 따질 때 예외로 볼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대법원은 남편이 인공수정에 동의해 낳은 첫째 자녀는 법률상 친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혼외 자녀인 둘째는 유전자가 다르더라도 입양된 친자 관계가 인정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2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혈연 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지더라도 여전히 친생 추정이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대법원은 오랜 기간 유지된 가족 관계를 보호할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혈연 관계만을 기준으로 친생 관계를 간주하는 범위를 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유전자 검사 기술 발달 등 사회 변화를 고려해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다루도록 했고 지난 5월 공개 변론도 열었습니다. 하지만 36년 전 판례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친자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해온 A씨의 패소를 확정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병원에서 갓 태어난 신생아가 머리골절과 뇌손상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신생아 부모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병원을 고소해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부산에 있는 한 병원에서 태어난 A씨의 아기는 5일 만에 무호흡 증세를 보여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씨는 머리골절과 외상성 뇌출혈이라는 대학병원 소견이 나오자 병원 측이 실수로 아이를 떨어뜨렸을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성폭행 혐의 등을 받으며 2년 넘게 해외 도피 생활을 한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수서경찰서는 오늘 오전 각종 증거를 고려할 때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김 전 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여비서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고 2016년에도 별장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민통선 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민통선 내 고추밭에서 나란히 누워있는 2마리의 멧돼지 폐사체를 발견했다는 농민 신고에 따라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한 결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현재까지 확진된 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모두 14건으로 늘어났습니다. 내일이 바로 독도의 날입니다. 이 독도는 독특한 식물과 동물 그리고 지질 때문에 학술적 가치도 높아서 그 자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는데요. 독도 지형 분석도 제작을 위해서 근적외선을 이용하는 라이다 드론이 도입돼 첫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산섬인 독도.
선착장에 내리면 삼형제 굴바위, 촛대바위, 닭바위 등 온갖 기암이 병풍처럼 서 있습니다. 절벽에는 천연기념물인 독도사철나무와 울릉국화가 사람들을 반겨줍니다. 독특한 지형에 희귀한 생물들이 사는 독도는 그 자체가 천연기념물입니다. 하지만 풍화와 침식, 태풍에 의해 지형이 조금씩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실제 서도 어민숙소 뒤 절벽은 암석이 흘러내린 것을 육안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독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라이다 드론을 도입해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근적외선 레이저를 이용해 독도의 지형을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라이다를 탑재한 드론입니다. 1년에 배를 댈 수 있는 날짜가 40일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접근이 어려운 독도. 드론으로는 4시간이면 독도를 상세하게 촬영해 전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독도는 특히 접근하기 어렵고 또 조사 인력이 투입되기도 아주 어려운 곳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드론 라이다를 통해서 측량된 지형 정보는 독도의 전체적인 지역의 모니터링과 또 보존 관리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데 아주 좋은 도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울릉도 역시 천연기념물의 보고입니다. 대풍감 향나무 자생지, 울릉국화와 선백리안 군락 등 울릉도에는 천연기념물이 7곳이나 있습니다. 라이다 드론은 독특한 지형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울릉도 동식물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후적인 특징, 그리고 지리적으로 내륙과 떨어져 있다라는 하는 특징, 그다음에 지질 토양적인 차이점으로 인해서 우리가 내륙과는 아주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자연유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우선 전국 천연보호구역과 명승을 대상으로 드론 라이다 촬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네, 조금 전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기적의 팀 두산이 9회 말 석점을 뽑아내면서 극적인 끝내기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이틀 연속 끝내기로 한 점 차 승리를 거둔 두산은 한국 시리즈 우승까지 2승만을 남겼습니다.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점 차로 뒤진 채 맞은 9회 말 마지막 공격. 두산은 선두타자 허경민이 안타를 뽑아내며 기적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8회 대수비로 나선 주장 오재원은 풀카운트까지 가는 끈질긴 승부 끝에 좌중간 2루타를 쳐내며 두산 응원단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고 갔습니다. 키움이 급히 마운드를 한현희로 바꿨지만 한 번 달아오른 두산 타선은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두산은 김재호가 중전 적시타로 한 점 차까지 따라붙은 뒤 대타 김인태의 희생플라이로 기어이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흔들린 한현희가 악송구를 범하는 사이 김재호가 2루를 밟았고 박건우의 빗맞은 타구가 역전 끝내기 적시타로 연결되며 기나긴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기적의 팀 두산은 한국 시리즈에서도 이틀 연속 한 점 차 끝내기 승리를 거두는 드라마를 썼습니다. 프로야구 역사상 한국 시리즈에서 이틀 연속 끝내기 승리를 거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닌데 그냥 마음고생이 너무 심해서 좀 저로 인해서 좀 팀이 이길 수 있다는 게 좀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키움은 선발 이승호가 6회 원아웃까지 2점만 내주고 잘 던지고 실점 위기마다 조상우와 이영준이 두산 강타선을 삼진으로 돌려세웠지만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하고 벼랑에 몰리게 됐습니다.
두 팀은 하루를 쉬고 키움 홈인 고척돔으로 자리를 옮겨 3차전에 나섭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아시아 축구연맹이 다음 달 2일 평양에서 열릴 예정이던 2019 AFC컵 결승전 장소를 중국 상하이로 변경했습니다. 아시아 축구연맹은 북한 425 축구단과 레바논 알-아헤드의 AFC컵 결승전 장소를 상하이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시아 축구연맹은 중계방송과 미디어 등 여러 문제에 대해서 고려한 결과 중립국에서 결승전을 치르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5일 평양에서 열린 월드컵 예선 남북 대결이 무관중, 무중계 경기로 치러진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골프대회 도중 갤러리에 손가락 욕설을 해서 자격정지 3년의 중징계를 받았던 프로골퍼 김비호 선수의 징계 수위가 대폭 경감됐습니다. 한국프로골프협회 KPGA는 이사회를 열고 김비호의 자격정지 기간을 상벌이 결정 3년에서 1년으로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김비호 선수가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했지만 일부에서는 여론을 반영한 상벌이의 결정 사항을 3주 만에 뒤집은 것을 두고 곧 있을 회장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협회장이 선수의 측에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낙연 총리와 아베 일본 총리의 면담 조금 전인 11시 반쯤 끝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와 아베 총리의 만남, 그리고 이 만남에서 전달된 이 대통령 친서가 한일 관계 갈등을 풀 단초가 될 수 있을지 무척 주목되는 시간들이 지금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이어지는 전국 대담 코너에서 두 분 정치평론가와 이 얘기 분석해보고요. 그리고 이 면담 내용에 관해서는 조세영 외교부 1차관, 오늘 면담에 배석한 분인데요. 관련 내용에 대한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 내용도 2부에서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